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온 기업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류상 소득을 다른 나라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줄여온 애플 등 대형 IT 기업들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4.7 보궐선거에서 청년층이 여당에 등을 돌리면서 가계대출 규제 등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민심 변화를 읽은 여당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가 쓸어다 쓴 자금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경우 순자금 운용 규모가 192조 2천억 원으로 한 해 만에 100조 원가량 늘었는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면서 이전 소득이 늘고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과 혈전증 사이의 연관성을 유럽의약품청이 인정한 데 더해 각국이 이 백신의 접종 보류에 나서면서 국내 백신 개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의 위탁 개발 생산과 자체적인 백신 개발 모멘텀이 주목받으면서 장중 8% 이상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어느덧 980선까지 올라왔다가 현재는 977포인트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은 5거래일째 들어와줬었는데 오늘은 옵션 만기이라 그런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들만이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감장까지 저희와 함께 자세히 시장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셔서 접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지난해 주식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가 전기차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이 전기차 계속 전망이 좋을 예정인데요. 앞으로 시장 전망 알아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텐데 이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1분기 판매량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1분기 전기차 판매는 10만 대를 돌파한다는 부분이 좀 보도가 됐었습니다. 테슬라 판매가 순항하고 있고 또 GM, 쉐보레, 닛산, 리프의 판매가 재성장세로 전환되면서 이 관련 주들에 대한 관련 이 전기차에 대한 종목들이 글로벌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1분기 판매 같은 경우가 36.8만 대로 전년 대비해서 6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 쪽에서 스바겐, 스텔란티스, BMW 그리고 이 메르세데스 같은 주요 브랜드들이 기존보다 전기차 생산 계획을 좀 상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도 이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우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증가 속도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정부 정책으로도 이제 긍정적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부양책으로 모멘텀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유럽연합이 차량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를 추가 강화 예정이라는 부분을 발표하면서 우선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판매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올해 봤을 때도 유럽의 전기차 판매 추정치는 무려 지금 179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이제 1분기 때의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 쉽게 달성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K 배터리라고 하죠. K 배터리 소재 부품 업체들에 대한 러브콜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면서 이 부분을 좀 선점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유럽의 대규모 배터리 셀 공장이 건설되고 있고 또 미국에도 내년부터 같은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K 배터리 소재 부품 업체들 중에서도 이 글로벌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뭐 종목들 말씀드리면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에코프로비의 상하 프로테크, 또 신행 SC의 종목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큰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면 신행 SC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신행 SC 같은 경우에는 이 캡 어셈블리, 그러니까 안전장치에 필요한 이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그때 폭스바겐 파워데이 때 본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도 이 각형 배터리에 대한 그 수요를 좀 늘리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안 좋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각형 배터리 업체 캡 어셈블리에 대한 관심을 점점 높이고 있는 이 신흥 SAC가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신흥 SAC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의 가동 라인이 가동률이 높아지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 333억으로 작년 대비해서도 25%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는 파워티 배터리 관련 기업들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약간 소외됐던 점도 있긴 하지만 이 각형 배터리 사용이 유럽 시장 위주로 확대 중인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신흥 SAC의 캡 어셈블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기차 배터리 중에서도 소재 그리고 부품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신흥 SAC를 최선호 추천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판매는 앞으로도 긍정적일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배터리 부품 업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신흥 SEC 탑픽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후 들어서 좀 양매도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오전장에 좀 매수세로 좀 전환을 하다가 오후 들어 좀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이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GS 건설, 기아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카카오 게임즈, TS 인베스트먼트, 지어소프트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계속 양매도 하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스튜디오 드래곤, 웹젠, 태광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재보궐선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재보궐선거 결과에 반응하는 증시로 좀 정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이 재보궐선거에 따른 결과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차별화 장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전에 있었던 재보선 결과에 따른 이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상승이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 당연스레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당선인을 비롯한 이 해당 그 당의 주요 공약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의 규제를 완화해서 좀 더 빠른 그리고 많은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힌 점 등이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압도적인 선거 결과에 따른 이 민간 주도 방식으로의 일부 전환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점에서 일단 오늘 건설업종을 비롯한 페인트, 리모델링 관련 인테리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요인 등도 이 같은 기조와 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일례로 건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2016년도 업황 정점을 찍고 나서 지난 5년간 상대적인 불황을 좀 맞이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번 선거 이후에 이 빠른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자재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이들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유입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슈 반영에 따른 향후 주가 되돌림은 좀 일부 감안하시면서 신규 접근이라든가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서울시만 하더라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당선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서울시 의회 구성이 아직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는 만큼 일단 풀어야 할 과제는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관련 업종에 대한 대응 방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뭐 보궐선거에 따른 기대감 등에 오늘 시장 내에서는 GS건설, 삼화페인트, 벽산, 한샘, KCC 등의 강세가 시장에서는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자재 쪽으로의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신규 접근은 조금 유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소개해드리고요. 이 시각 시황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우리 시장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0.05% 하락한 3,13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69포인트 하락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0.55% 상승한 97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980포인트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5.32포인트 상승세 나타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개인이 홀로 사주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였었는데요. 현재는 개인만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778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팝니다. 기관은 2,848억 원, 외국인은 26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791억 원 매수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160억 원, 외국인이 647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 건설주, 철강주, 코로나19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증권주, 두나무 관련주가 있습니다. 먼저 건설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서울시 주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에 오늘 이 건설업종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에 스피드 주택 공급을 공약 1순위로 내걸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5년 동안 18만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네, 현재 현대건설 3%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GS건설 6.45%, 대우건설 8.32% 상승한 7,0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DLNC, HDC, 현대산업개발까지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을 가로막아온 미국 무역확장법 322조가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국내 중소형 철강주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제철 3%, 동국제강 6%, 고려제강은 무려 9% 강세 나타나면서 현재가 2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19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3일 만에 700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 매트릭스 29.95% 상승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진 매트릭스가 투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회사인 백시텍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IPO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셀리드 29.7% 상승한 7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셀리드는 자궁경부암 백신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에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시젠 현재 22%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17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시젠은 증자 비율 100%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증권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키움증권 1% 약세, 하나투자증권 5%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와 증권사 인수설까지 겹친 증권주들 어제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나무 관련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급등했던 두나무 관련주 오늘은 하락세 나타냅니다. 하나투자증권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소식에 그동안 폭등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도 주춤하고 미국 상장 소식마저 모호해지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현재 5.50% 하락한 6,19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관련주들도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출판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출판사가 스마트 스터디의 유니콘 기업 등극 소식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터디는요, 핑크퐁, 아기상어 등을 제작한 국내 콘텐츠 기업이고요. 최근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업 가치 1조 원을 인정받았다는 소식에 이대주주인 삼성출판사의 매수세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7.9% 상승한 5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봤습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이 질문을 드리긴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 마련하고 곧 이어서 2조 2,500달러 규모의 성장 전략을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서둘러서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을 내놓게 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 대책이 너무 작은 것보다는 너무 커서 후회하는 게 더 낫다고 지금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 과거 자신이 담았던 그때 2009년에 경기 부양책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요. 7,870억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당시는 규모가 컸었다 그러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작았고요. 이 때문에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R&D 투자뿐만 아니라 노동 참가율 저하가 만성이 되면서 미국의 공급 능력 자체가 위축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자넷 앨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평소치로는 경기가 가열될 정도가 돼야만 고용이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서 무조건 잃어버린 1,000만 개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신규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시켜준다는 게 민주당의 지상 과제인 만큼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 확대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4월 말에 발표될 1조 달러 규모의 미국의 가정계획이라는 격차 해소 대책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책이 작아서 후회하는 것보다 커서 후회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공화당은 또 인프라 대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바이든의 부양책에 대해서 거세게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프라 건설에는 찬성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바이든의 부양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네, 3조 달러가 넘는 성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 적자를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할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재정 적자가 GDP 대비해서 15%를 상회하는 수준이 돼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3조 달러가 돼버린다면 결국 미국 GDP의 거의 20% 가까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프라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30% 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초당파 의원들 모임인 재정건전파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율을 28%로 인상을 하면은 근 16만 명 가까이 고용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GDP는 마이너스 0.8 그리고 임금은 0.7% 감소한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증세 계획에 반대를 한다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특례 조치를 사용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가결시킬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이런 여야 간의 대립을 격화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조 달러에 달하는 성장 전략은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규모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바이든이 4월 말에 또다시 성장 전략 2탄인 1조 달러의 부양책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이제 GDP 성장 예측 규모가 7%, GDP 성장률이 7% 이상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또다시 부양책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좀 이르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의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FRB 같은 경우에도 지난 25년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데 아무래도 그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강하게 미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무리 금융 완화를 하든지 또 재정 지출의 적자를 늘리고 또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물가 상승 요인은 없다는 겁니다. 이는 1970년대와 같은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과거 미국이든 세계 경제를 보면 제조업 위주였죠. 그리고 근로자는 대부분 남성,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 압력이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경제는 서비스업이 분명히 중심이고요. 여성뿐만 아니라 고령자, 외국인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다양화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근로 방식도 계약직, 겸업, 부업, 프리랜서가 일반화됐고요. 또 게다가 기업은 해외 공장 이전이라든지 공장 자동화라는 선택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임금 하방 경직성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 구조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정 지출뿐만 아니라 금융 정책 완화를 계속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는 현재 FRB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FRB는 언제부터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또 금리 인상을 실시할까요? 네, 구글의 모빌리티 인덱스를 보면은 외출 지수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들어와서 아주 뚜렷하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으로 5%까지 올라가고요. 2분기는 더 빠르게 올라간 9.5%, 3분기는 8%로 중국보다도 더 빠른 속도입니다. V자형 경기 회복이고요. 분명한 것은 1.8% 미국의 잠재 성장을 크게 웃도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10년물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사이에 2.5%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물가와 관련해서는 FRB 같은 경우에는 평균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일정 기간 물가 상승률 평균이 2%가 되도록 한다는 정책인데요. 이런 정책 하에서 기조를 유지한다면 금리 인상은 2024년부터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장과의 대화를 시작하고요. 내년 1분기부터가 돼야지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올해는 주가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적 완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야기가 나눠지고 내년 1월부터는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중 갈등이 좀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조업 공급망 강화에 3,000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3,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미중 관계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디커플링 전략도 썼고요. 또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서 차이나에 있는 공장을 인도나 아시아로 이전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중국 관계를 다시 디자인하면서 아메리칸 플러스 원 전략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세계 공장인 중국을 수출 거점으로 활용해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미국 내 독자적인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요. 동맹국과 함께 공급망을 강화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제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한 3,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요.
또 세계 시장 점유율이 12%에 불과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줘서라도 미국 내 생산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달 대만과의 고위급 화상회담을 가졌고요. 다음 달 6일부터 실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를 비롯한 중요한 부품의 공급망 구축 사업과도 관련해서는 협의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점유율이 6%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면 당연히 땡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탈탄소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 독자 공급망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부가 1,740억 달러 투자하고 민간 기업들이 2,500억 달러를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 주도의 공급망에는 틀림없이 상당한 타격을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연일 계속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언제 이제 실적 장세로 전환이 되고 조정이 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들이 크게 성장률을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바이든의 성장 전략으로 인한 V자 경기 회복의 직접적인 수혜가 경기 민감주인 가치주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나 금융, 소비 섹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본재 쪽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섹터별로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가장 1위를 기록한 것은 올해 들어서 에너지 업종입니다.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수 하락률이 무려 37%에 달했고요. 그 다음으로 빠르게 올라간 것은 금리 상승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출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늘어나는 금융 업종이 되고요. 해운이나 철강 같은 자본재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유틸리티라든지 생활필수품, IT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요. 이제 앞으로 가치주의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부진했지만 올해는 기저효과를 해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시장에서도 실적 모멘텀이 더 강해지고 있는 가치주에 대한 투자 판단들이 아무래도 일본이라든지 우리 증시에 이런 가치주들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도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이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 상승하는 건 알겠는데 또 장기 금리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20원대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도 상승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각국에서 재정 투입을 할 것이고요. 초유의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회복선은 앞으로도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금리도 상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10년물 국제 수익률은 20% 이상이었고요. 리만 쇼크 직후인 2008년 8월 달만 하더라도 11%였는데 현재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1.7%라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결정하는 금리 차가 계속 선진국과 개발도상 국가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진다면은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달러화가 계속 강세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2분기에 들어서더라도 달러 강세는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달러에 1,150원에서 100원대까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한 단계 더 원달러 환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출 관련주들이 오히려 이런 장에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얼룩말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정부가 중국 IT 기업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젤 기업이라든지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얼룩말 기업이 되라는 거죠. 얼룩말 기업이라는 것은 중국 기업이 이윤을 쫓지 말고 또 개별 플레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의 충성을 명세를 하고요. 시진핑의 지시를 잘 따르는 올바른 정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민간 기업들도 이제 정치화에 들어서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공정한 경쟁 그리고 독점 금지, 자본의 무질서한 확대 방지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나간든지 중국 안에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 받아들였던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와의 정보 수집에도 적극 협조하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해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는 그 배당률까지도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중국 증시가 그래서 지금 주도주 없이 그동안에 급등했던 성장주들이 조정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서도 좀 부러워할 만큼 좋은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중국 정부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 뭐라고 보시나요? 네, 중국을 대표하는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닷컴, 바이두 이런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조정을 보이고 있고 또 내용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들이 볼 때는 중국의 그 시코노믹스라는 국가 자본주의가 시장 경제는 크게 후퇴하고 사회주의만 남는 경제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마인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반발을 했는데요. 시대착오적인 규칙이 기술 혁신을 질식에 몰아넣고 있다고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해서 노라고 의사표시한 마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저항하는 데에 따른 연금을 시켜놨고요. 또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에 대한 기업 공개 중단뿐만 아니라 현재 경영진의 대규모 교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알리바바가 갖고 있는 미디어 주식과 관련해서 매각을 요구하고 있고요. 거액의 벌과금 부과뿐만 아니라 감찰이 진행이 되면서 기업이 공중분해 위기에 지금 몰려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텐센트 그룹의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규제 당국에서 지금 소환이 돼서 독점이라든지 경쟁 침해 여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공동 구매 방식을 처음 도입하면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알리바바, 징둥을 뛰어넘었던 판도더의 그 창업자인 황정 같은 경우에도 경영 일선에서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지금 물러섰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징둥닷컴의 류창동 CEO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성폭행 혐의까지도 지금 받고 있고요. 또 바이두의 리에농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멤버로 자리를 지금 내려앉으면서 혁신 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에는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휴대폰 회사들도 있고요. 다양한 IT 기업들이 많은데 중국 정부가 이 기업들을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안에 있는 당 조직들 같은 경우는 기업에 지금 심어주고 있는데요. 기업에 158만 개의 기업에 당 조직이 설치가 돼 있고요. 이 당 조직에 의해서 경영 판단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M&A 작업에도 상당한 부분이 관여하고 인사 문제에도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민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에 지금 복종할 수밖에 없고요. 기업이 커질수록 당 조직도 커지기 때문에 당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시 사회에서 쓸 수 있는 공권력이 자주 발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예전에 있었던 혁신 창출 능력, 생산성 향상 능력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중국 정부의 입장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미중 관계도 계속 유심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동국자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합니다.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18.4%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8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최근의 종목들부터 보시면 러셀이 12.7%, 로부스타가 26.4% 수익 내고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덱스터가 15.9% 수익 내줬었고요. 오스템 0.9%, 네이버 17.7%, SNK도 들어갔었습니다. 15.2%로 수익 내거나 포트 제외되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누적 포트로 편입된 종목들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세우글로벌 광전자 대유 에이텍 들어갔다 나왔고요. SM라이프 디자인이 8.4% 수익 냈었고 TS 인베스트먼트 정말 끝이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24.2% 수익 내주고 오늘도 고점 높여갔습니다. 우섬차류가 16.6%, IHQ 12.5%, 글로벌 텍스프리도 들어갔다 왔고요. 보성파워텍이 최근에 12.7% 수익 내줬었죠. 토비스는 손절가 터치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보겠습니다. 총 4종목 담겨 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포스트, 엠브레인, 보령제약, 지금 손실 구간이고 M게임이 이번 주에 들어갔었는데 4.8% 수익 내주면서 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종목들도 손실이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씩 전략들 챙겨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AS 부탁드릴게요. 네, 메디포스트가 오늘 좀 많이 잘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괜찮은 모습이고,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조정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여나 뭐 5일선 종가에 깨지고 밀리더라도 충분히 단기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으로 노려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지금 지수의 저항 자리는 3,150포인트, 이 가격대를 지금 저항으로 좀 계속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옷장 들어서 지금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제 생각에는 뭐 오늘 뭐 마지막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끌어올리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가 지금 한국 증시가 선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수출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고 국가다 보니까 전 세계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나라 수출 호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아침에 우리나라장 좀 좋게 마무리되고 나면 다음 날 뭐 또 미증시 그대로 영향을 좀 받는, 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흐름이 먼저 좀 선행이 돼서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일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코스피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웬들 매수세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연속성 있게 지금 한 10거래일 정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또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 좀 참고해 두시고, 5일선을 계속 돌파한 이후에 이탈하는 흐름이 안 나왔었는데 오늘 한번 이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추후에 이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만, 이렇게 겁을 주는 형태로 해서 뭐 밀리기 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고, 저항권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여러분들 일단 현금 비중을 갖다 조금씩 늘려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전체 포트의 한 20-3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추후에 혹시나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악재로 인해 갖고 시장이 밀려 내려올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메디포스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디포스트 흐름도 상당히 좋아요.
특히나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4월 10일입니다. 토요일인데 미국의 이제 암학회 일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뭐 셀리드라든지 이렇게 관련주들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암 관련된 이런 그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으로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뽑아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제 뭐 암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 섹터들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고 오늘 시젠이 뭐 무상증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코스닥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대부분이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섹터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매직포스트가 지금 전고점 급파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시점은 조금 지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도노리포트에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가격 대비는 한 9% 정도 빠져 있지만 요 지금 올라오는 시점에서 이건 매수가 부분이네 하고 사시는 건 안 되겠고요. 제가 저점 구간 때마다 여러분들께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생각을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 도노리포트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제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때 그때 여러분들이 분할로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매직포스트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 추세는 전환을 시켜놓은 상황이고 상승 반등이 잘 나와주고 눌림을 거치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1차적인 상승 파동 나온 거 그 흐름대로 해서 폭만큼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4만 원, 뭐 3만 9천 원,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일단 4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고 그리고 일단 요 상단 부분에 보게 되면 갭으로 이렇게 이제 하락했던 구간이 있어요. 그걸 지난번에 메우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이 구간이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 팔아야 되냐? 뭐 꼭 그렇진 않아요. 그 구간을 이제 어떤 식으로 뚫어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겠고 일단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보유한 물량의 한 3분의 2 정도 정리하고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직포스트는 뭐 요 흐름대로 해서 이제 61선만 돌파해주고 나면 이동평균선 저항은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고점 3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뭐 또 내일이나 해서 운동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온다 하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급하게 뭐 한 번에 비중을 갖다 크게 넣지 마시고 내일 때마다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계속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데요. 지금 엠브레인입니다. 엠브레인이 오늘 음봉으로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저께 이제 올선을 돌파해 놓고 눌림이라고 하면 제가 어제 리뷰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좀 더 이것보다는 덜 나와야 됩니다. 어저께 나왔던 거래량의 한 절반 정도 나오면서 우일선을 좀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보면 과하게 내려왔어요. 지금 이 8,8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보면 요날도 지지를 해줬고요. 요날도 지지를 해줬고 오늘도 지금 저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강하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지금 상승 추세의 흐름으로 보면 이제 저점을 이 구간과 이 구간 연결했을 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살짝 지금 이탈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저께 양봉을 지금 감싸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저점 잡고 종가에 좀 올려주는 흐름이 나온다. 지금 살짝 올렸죠. 이런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뭐 21선 한번 좀 찔러주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8,800원 지금 박스권 저점이고요. 상단으로는 이렇게 지금 한 10거래일 정도 되나요? 이렇게 박스권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8,800원을 우리가 손절가로 이렇게 좀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종목 지금 신규 매수보다는 관망이고 오늘 종가에 어떻게 자리 잡아주고 내일 아침 시가부터 20선을 돌파시켜 놓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추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모멘텀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관련주예요. 이 선거 때가 되면 선거 관련주들, 총선 관련주들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이 못해도 조금씩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지금 보궐선거가 끝나서 지금 좀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시간 조정 좀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제는 대선이라는 큰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또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손절 라인 이탈 안 한다면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령제약인데요. 보령제약이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추세대 하단 부분을 이제 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제 올려줘야 된다. 이제는 들어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종목이고 리뷰 때도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추세선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매수와 매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크게 자극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책에서 배운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나서 세력들이 당연히 그런 부분도 알겠죠. 그런 부분들 역으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5일선을 좀 이탈시키는 흐름을 장중에 만들어줬다가 장막판에 다시 5일선 회복을 시켜줬고요. 오늘 시가부터 상승 출발하고 아침에 다시 겁을 주고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보령제약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고 뭐 자회사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재료는 자회사의 IPO인데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섹터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조정폭은 굉장히 작았지만 그래도 섹터 전체적으로 안 좋은 흐름 속에서의 선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금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양봉 거래량 실리면서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그림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23,000원, 23,500원 이 저항대까지 시세가 좀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뭐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좀 조정 방봉상 받고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내일 음봉으로 살짝 밀린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온다 하면 그때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보령제약 지금 약 한 3% 정도 포트폴리오에서는 손실권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괜찮습니다. IPO 관련해서 자꾸 얘기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그 모멘텀이 커요. M&A 관련된 이슈와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그리고 IPO 이런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증시에서 좋은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종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아쉬운 종목인데요. M게임입니다. 오늘 한번 그냥 고점 돌파하고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살짝 했는데 역시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가 바로 이렇게 또 참교육을 시켜주시네요. 자, 보시게 되면 상한가간 이후에 시가를 8,966원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시가에서 살짝 뭐 움직이고 쭉 밀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한 구간인데 보통 이런 음봉의 시가 부분은 아침에 시작할 때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장 마감 때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그 가격대는 매물이 좀 크게 있는 가격이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860원 제가 오늘 호가창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물량을 좀 크게 돌파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이제 좀 크게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적으로 일단 그 개인 투자자도 오늘 들어온 사람들 털어내야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조정이 큰 폭으로 오늘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 5% 정도 지금 조정 나와서 있는 상황인데 내일도 추가적인 조정이 한 번 정도 더 만들어질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종가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오늘 뭐 어디서 마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날 상한가 간 날부터 해서 종가 기준으로 딱 보게 되면 지금 거의 뭐 종가 기준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고 월봉상 이 10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세가 크게 날 거다. 물론 여기서 조정을 크게 줬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고요. 어찌됐든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후에 주가는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중에 조정 나올 때 여러분들 계속 관심 종목에 두셨다가 어느 지점부터 내가 매수를 이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예전에 제가 단알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월봉상 10년간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크게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3개월 정도 크게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뭐 단알이 이제 그랬다고 해서 엔게임이 꼭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이 저항권을 돌파했을 때는 세력이 이 정도로 끝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종목이 급등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